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중국도 완성하지 못한 유교 사상이 조선에서 완성되었다고 강조하는 하버드 학자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의 제자 교수들의 연구를 통해 조선의 근대화는 일본이 오기 전에 이미 시작돼 있었고, 일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흐름에 끼어들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제임스 팔레 교수입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증명하려 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국을 따라한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문명의 주인이다. 제임스 팔레 교수는 한국사를 진지하게 연구했고, 논문을 통해 마침내 세계 학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국을 중국 문명의 단순한 수혜자로 보는 시각은 한국의 자주적 선택과 제도적 창조성을 무시한 것이다. 한국은 중국 문명을 단순히 흡수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필요와 환경에 맞게 재창조한 문명의 주체였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이 있기까지는 누군가는 수십 년간 싸워야 했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800년대 말, 일본은 자신들이 한국을 지배하는 걸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스스로 절대 발전하지 못한다. 항상 누군가의 힘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나라다. 이게 바로 타율성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국은 주체성이 없는 나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정체성론입니다. 한국은 수백 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생각도, 제도도, 문화도 다 정체되어 있다. 이런 논리들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러 왔다는 식으로 포장하는 데 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서양까지 그대로 퍼졌다는 거예요. 영국의 역사학자들은 조선을 가리켜 중국의 행정실험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의 정책을 테스트해보는 시험장이란 말이죠. 미국의 교과서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조선은 정치적 창의성이 결여된 사회, 즉 스스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70년대 하버드 대학교의 아시아학 수업 교재에도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조선은 중국의 유교를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한국은 그냥 받아쓰기만 한 나라라는 뜻이었죠. 이것은 우리가 몰랐던 현실입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들에서조차 한국은 독자적인 문명을 가진 나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조용히 나타난 한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제임스 팔레 교수입니다. 당시 그는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한국사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파고들던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연히 읽게 된 인물이 있었죠. 바로 조선 후기의 실학자 유형원. 유형원은 1600년대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팔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17세기 조선에서 이미 사회개혁, 토지제도, 빈부격차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니. 당시 서양에서는 아직 자본주의라는 개념도 널리 퍼지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조선의 선비가 농민과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임스 팔레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중국의 복제가 아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의식이며 해답을 찾으려는 고유한 사유다. 그 순간 팔레의 눈에는 전혀 다른 조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방이 아니라 창조, 받아쓰기가 아니라 질문. 한국은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던 나라였던 거죠. 제임스 팔레 교수는 하버드 박사과정을 마친 후 무려 30년 동안 한국의 사상과 제도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밤낮으로 읽어낸 건 수천 권의 문서, 그리고 조선시대 사람들이 실제로 썼던 제도와 법과 수많은 기록들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2000년에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한국의 유교 정치와 제도. 무려 12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이에요. 판례는 이 책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한국은 유교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은 유교를 재해석하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바꾼 나라였다. 쉽게 말하면 조선은 유교를 자기 손으로 다시 만든 나라라는 뜻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먼저 토지 제도를 볼까요? 중국에는 균전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왕이 백성에게 땅을 일정하게 나눠주는 방식인데 황제의 권력 강화 수단으로 만들어졌고 국가가 토지를 통제해 세금과 병역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오래 유지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달랐어요. 조선 후기 실학자 유형원은 육전에서 독창적인 토지 개혁안을 내놓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성의 생계를 중심으로 땅을 다시 나누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최소한의 농지를 갖게 해. 극심한 빈부 격차를 줄이자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었죠. 유형원은 국가가 아닌 마을 공동체 단위의 윤리적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중국에도 없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단순히 농민을 살려야 한다는 수준을 뛰어넘어 기존의 양반 중심의 토지 집중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판례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저술하였습니다. 유형원의 개혁 사상은 중국 균전제의 단순 모방이 아니라 도덕적 정의와 실용적 통치를 결합한 새로운 유교 사회 질서의 청사진이었다. 다음은 향약입니다. 향약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정한 도덕 규범이에요.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범죄나 갈등이 생기면 마을 안에서 먼저 해결해보는 시스템이었죠. 중국에서도 향약이라는 단어 자체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을에서 스스로 덕을 닦자는 유교적 규약이지 실제 운영 체계나 행정적 기능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선은 향약을 실제 행정제도로 만들었고 지방자치의 기초로 활용했어요. 중앙정부가 닿지 않는 곳에서 백성 스스로 공동체를 지키도록 만든 조치였죠. 판례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조선은 주자학적 원리를 제도화한 유일한 문명이다. 다시 말하면 유교를 실제 사회 운영 체계로 만든 유일한 나라이다. 중국은 이념으로 남겼고 조선은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의 향약은 유교적 이념을 현실 행정 속에 독창적으로 발명했고 유교의 이념은 조선에서 완성되게 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서원입니다. 중국의 서원은 학문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주로 개인적인 학문 토론 공간이었으며 입신양명을 위한 수양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서원은 다르게 발전합니다. 도덕교육, 선현제사, 인재양성, 여론결집, 지방통제를 수행하며 향약과 짝을 이루는 지방 운영의 핵심 구조로 발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학문기관이 아니라 교육, 정치,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지방자치의 중심지였어요. 판례는 이런 제도들을 보고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의 서원은 단순한 유학 강당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를 제도화한 정치적 장치였다. 조선은 유교의 정신을 실현한 최초의 사회다. 그리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상과 제도를 연결시킨 국정 실험실이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유교적 국정 운영의 독자적 실험이라 정의했어요. 자세히 분석해보면 중국은 유교를 이론으로만 머물렀고 조선은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건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한국이 있었던 거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을 때 그들은 무력으로만 지배한 게 아니었습니다.
생각과 역사까지 지배하려 했죠. 그 대표적인 무기가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이건 일본이 만든 역사 해석 방식이에요. 그 핵심 논리는 이랬습니다. 한국은 자력으로는 절대 발전할 수 없는 나라다. 조선은 수백 년간 아무 변화도 없는 정체된 사회였다. 그래서 일본이 도와줘야 한다. 이 얼마나 오만하고 비열한 논리인가요? 하지만 제임스 팔레는 이 거대한 왜곡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팔레는 조선의 실학자 유형원, 이익, 정약용의 개혁 사상을 동시대 중국과 유럽의 사상과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수백 권의 문서를 읽고 번역하고 분석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조선의 실학자들이 주장했던 사회개혁, 토지제도 개선, 교육 확대, 과학적 사고는 단순히 아시아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약용은 18세기에 이미 중앙 권력의 분산, 지역자치, 민본 정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유럽의 몽테스키외, 루소 같은 계몽 사상가들과 놀랍도록 비슷한 사고였죠. 유형원은 제도를 설계한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토지와 제도를 새롭게 짜며 백성이 땅을 잃으면 나라도 존재할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성호 이익은 그 위에 철학을 세운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분배의 정의와 농민의 삶, 그리고 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논했습니다. 두 사람은 달랐지만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백성이 사는 나라. 그것이 조선 실학의 시작이었습니다. 팔레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형원이 개혁의 구조적 토대를 제공했다면 이익은 그 개혁의 윤리적, 경제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조선은 단지 유교 국가가 아니었다. 조선은 자생적 근대화를 꿈꾸던 사회였다. 그는 조선이 외부의 힘없이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던 능동적인 문명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 한마디는 그동안 서양 학계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한국은 중국의 그림자라는 인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의 논문과 저서는 미국, 유럽, 일본의 역사학계에 큰 충격을 줬고 많은 대학의 교과서가 조선은 창의적 사고가 없는 사회라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사의 서술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더 이상 한국은 중국의 부속물이 아니고 일본의 계몽 대상도 아닙니다. 한국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었던 문명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1970년대 팔레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한국사 전공 트랙을 처음으로 개설합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대학에서 한국사는 중국사 안에 역사 취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팔레는 이를 바꿔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의 제자들이 미국과 유럽의 한국학을 이끄는 학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이렇습니다. 인디애나 대학교의 마이클 로빈슨, 시카고 대학교의 브루스 커밍스, 캐나다 퀸즈 대학교의 안드레 쉬미트. 이들은 모두 팔레 교수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었고 그의 철학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 성장한 학자들이에요.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 한국 현대사를 서구 중심의 시선이 아니라 한국 내부의 역사적 맥락으로 분석했습니다. 커밍스는 한국 전쟁을 냉전의 각본이 아니라 한국 내부의 구조, 역사, 계층 갈등이 폭발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이 아니라 한국 내부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 쉬미트는 한국의 근대화를 연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당대 세계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전략적 심장부였다. 쉬미트는 1890년과 1910년대 신문,
잡지, 관보를 분석해 지식인들이 한국이라는 개념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려 했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을 근대 국가 대한민국으로 브랜딩하려 했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1890년대 신문에서 한글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교육받지 못한 백성들이 처음으로 국가의 일원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글의 대중화는 독립운동 이전에 이미 민주적 의식의 혁명이었습니다. 마이클 로빈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 덕분이 아니다.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의 식민 정책에 저항하면서 동시에 그 틀 안에서 발전했다. 민족의식은 일제강점기의 폭력과 검열 속에서 새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를 문화적 민족주의라 부르며 정치적 독립운동이 힘들었던 시대, 한국은 문화를 무기로 저항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근대화는 일본이 오기 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흐름에 끼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근대화를 일으켰다는 식민사관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실이었으며 많은 이들의 잘못된 역사관에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엔 제임스 팔레의 철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던 한 문장은 이제 서양 한국학의 기본 명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사는 중국사의 각주가 아니다. 그 자체로 세계사이다. 그가 밝힌 등불 하나가 수많은 제자와 후배 연구자들을 움직였고 지금도 그 불빛은 한국사를 더 넓은 무대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팔레 교수는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한국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랑한 서양인이었죠. 그의 연구와 철학은 지금도 전 세계의 학자들과 학생들에게 한국이란 나라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세운 것은 한국학이 아니라 한국의 존엄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명의 하버드 학자에서 출발한 연구가 그의 제자 교수들을 통해 조선 후기와 근대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식민사관에 많이 매몰되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주체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댓글을 통하여 지적과 함께 수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